중앙일보 6면입니다. 이재명 후보가요. 예비 경선 이후에 첫 간담회를 했는데 요즘 뭐 코로나 국면이니까 대면 뭐 기자들 다 모아놓고 간담회 못 하잖아요. 예상대로 온라인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야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일단 제목 하나 읽어보고 얘기 들려드릴게요. 이재명, 이낙연 상승세 5년 전 나도 오버하다가 지지율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한 의도는 뭘까요? 자, 먼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지지율을 가지고 있던 분인데 지금은 이제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게 일부 복원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이제 일시적 흐름을 보는 거죠. 파도 같은 걸로 이렇게 봅니다. 전 대선 경선에 나왔을 때 사실 제가 똑같은 걸 겪어가지고요. 혹시 뭐 내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오버하다가 제가 그때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됐죠. 근데 지지율 떨어지는 것도 정말로 그 순간이더라고요. 네. 지금은 약간 웃으면서 그때 일을 회상하지만 그때 당시는 아차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지금 회상하면서 간담회 때 얘기를 합니다. 내용 잠깐 읽어볼게요. 이 지사는 지지율 2에서 3%로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18%로 올라가면서 그때 당시 본인 얘기입니다.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과 차이가 얼마 안 났다. 가슴이 벌렁벌렁해져서 이거 한번 제쳐봐야겠다. 혹시 내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오버하다가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됐다.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탄핵 정국이던 2016년 12월 6일에서 8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문 대통령 당시 20%를 얻었는데 근접한 지지율 18%를 기록했다가 이후 가파르게 저쪽입니다. 추락한 상황을 언급한 건데요. 이 지사는 당시에 유권자들이 이재명 저 친구가 딴 마음 먹는 것 같구나. 혼 좀 나야겠네.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 지지율이 쭉 떨어졌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얘기만 한 게 아니라요. 지금 여당 내 민주당 내 다른 대권 주자 후보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또 겨냥하기도 했어요. 자, 보세요.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지지율 상승 원인에 대해서는 이쪽 지지층, 즉 자신의 지지층이 옮겨갔다기보다는 그쪽에 새로운 지지자들이 붙은 것 같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한때 40%의 지지를 받던 분이지 않나. 그게 일부 복원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자, 그다음에 보세요. 이재명 지사는 공직자 선출은 대신 일할 일꾼을 뽑는 것이다. 무엇보다 실력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렇게 강조했고 이 문장 보세요. 보기에 그럴듯하고 경력이 그럴듯하다고 좋은 결과를 보장하느냐? 큰 밭을 맡아 트랙터로 왔다 갔다 했는데 결과가 없으면 머슴으로 쓰기 부적절하다. 이것은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정세균 후보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최민희 의원님, 웃으면서 얘기는 했지만 상당히 아픈 발언을 많이 쏟아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후보들한테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웃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하하. 송영길 대표래요. 아, 그래요? 예, 애초 민주당의 예비 경선, 대권 후보 예비 경선이 주목을 못 받을 거다. 흥행에 실패할 거라는 게 뭐 지배적인 예측이었는데 흥행에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는 이게 다 사실 당대표의 공로로 가는 거기 때문에 웃고 있고 그다음에 이상민 위원장은 지금 주가가 상한가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 경선 룰을 정하는데 본경선 어허. 토론회를 15번 하겠다 이렇게. 호호. 근데 토론회 15번이 사실 그동안에 없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마도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 역동적인 경선이 결코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보고 있을 거다. 이 말씀부터 드리고요. 네네. 그 점이 민주당은 최대 성과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난데없는 적통 논쟁이 왜 일어날까 했는데 그래서 생각해 보니 그런 봉건 시대의 언어를 쓰려면 거기에 딱 맞는 분은 두 분 총리님보단 김두관 후보세요. 김두관 후보는 이장 출신의 인사를 노무현 대통령이 장관으로 발탁하면서
전국적인 인물이 됐고 네. 그리고 친노의 대명사였잖아요. 그다음에 적통 논쟁은 오히려 김두관 후보가 일으켜서 그걸로 점수를 딸 것 같았는데 총리님 두 분 전직 총리님께서 하셔서 좀 의외고 그러나 이 부분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적통 논쟁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부 민주당 후보인데 그 안에서 또 이렇게 적통이다 아니다를 가르는 건 오히려 불리할 수 있겠다. 아. 네,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네. 저는 이재명 지사의 이낙연 후보에 대한 견제 이해가 되죠. 1, 2위 후보니까. 동의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이낙연 후보는 이미 민주당 쪽 지지자들로부터 40%의 지지를 받았던 분이에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옛사랑인 거예요. 마음을 줬던. 아하. 그러면 우리가 다 첫사랑을 경험했지만 사실 죽을 때까지 첫사랑이 잊혀집니까? 아하.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서 그런 첫사랑이 이낙연 후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첫사랑에 대한 아련한 그리움, 그래서 40%는 언제든 갈 수 있는 잠재적인 그런 마음, 마음이 있는 분이다. 뭐 이 점은 인정하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러겠네요. 그런데 이제 앞서 최민희 의원님 잠시 언급했지만요. 어제 온라인 간담회에서는 그 얘기도 했습니다. 저쪽 끝으로 가볼게요. 기사를 가보겠습니다. 중앙일보 6면의 기사인데요. 보세요. 최근에 경쟁 후보들이 전현직 대통령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벌어진 이른바 적통 논쟁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첫 마디가 좀 서글픕니다. 이렇게 운을 뗐는데요.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요. 이 말은 왕세자를 정할 때 정식 비의 자식이냐, 궁녀의 자식이냐, 민가의 종의 자식이냐를 따지는 것이다. 현대 민주주의에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의 주인은 당원이고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민주당 당원은 누구나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적통 논쟁 사실은 굳이 따지자면 정미경 의원님 예전에 친박 더 나아가 진박 논쟁까지 있었던 뭐 그런 것과 약간 비슷한 결인가는 제가 좀 단어는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 전신에서도 그런 뭐 논쟁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은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다른 당의 이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 이제 객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적통 논쟁을 하게 되면요. 사실은 그 민주당 전체에는 저는 되게 안 좋은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봐요. 아하. 그다음에 지금 읽어주셨잖아요. 네네. 제가 언뜻 딱 드는 생각이 이재명 지사는 진짜 이 말 정말 쫄깃쫄깃하게 이 말씀하시는 그 천재적인 능력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허. 그게 왜 그러냐면 본인은 적통이 아니어서 서글프다라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나도 적통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네. 보통 적통이라는 거는요. 소수고 현대 사회를 보면요. 적통이 아닌 자들이 다수잖아요. 그러면 당원들은 대부분 적통하면은 이거 뭐야? 이런 생각을 이렇게 거부감을 느끼신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표는요. 다 한 표씩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적통이든 적통이 아니든. 그럼 적통이 아닌 분들이 더 표를 많이 갖고 계시니까 결국은 이재명 지사는 진짜 그 부분을 딱 찝으신 거예요. 그럼 표 계산을 하면 훨씬 유리한 거죠. 적통이 아닌 분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면에서 참 뛰어나신 분이다. 네.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도 과거에 뭐 이 친박이냐 진박이냐 그거 할 때 뭐 진박 간별사 얘기까지 그랬었죠. 나왔잖아요. 네. 그때 저는 정말 이 참담하다는 그래, 느낌이 네, 들었어요. 그런 분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네. 근데 지금 민주당이 똑같이 지금 저 적통 논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계신 최민희 의원님 마음이 참담하실 것 같아요. 저 부분이 나오면. 그건 이따 여쭤볼게요. 참담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홍보가 됐다 이러는데 저거는 어쩔 수 없이 하시는 말씀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실 때의 그 열기와 그 홍보 효과를 네. 비교해 보면 사실 이번에 민주당 이 경선은 사실 재미없잖아요. 확실히 떨어졌어요, 관심이. 그거는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왜냐? 그 전에 그 경선을 뛰어넘어야 성공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 이건 뻔한 게임이니까
이재명이 될 거 아니야?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별로 관심과 주목을 못 받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사실은 딱 마지막 한 말씀을 드리면 네. 지나가고 나면 딱 한 줄만 생각나요. 그때 당시 안철수 후보가 그럼 내가 MB 아바타냐? 이번에 똑같은 거예요. 이재명 지사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 뭐 이런 말. 그러니까 지나가고 나면 딱 한 줄인데 그 점이 이재명 지사한테는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포인트다. 네, 이렇게 분석합니다. 네. 동아일보 오면 보니까 이제 그 이재명 후보의 온라인 간담회 연장선상에 이제 기사가 나와 있어요. 보니까 적통 왕세자를 정하나 이재명 후보가 정세균 후보를 향해 날린 돌직구고요. 지지 올랐다고 좋아해. 박용진 후보가 이낙연 후보를 향해 날린 또 돌직구입니다. 물고 물리는 지금 여당의 경선. 이 사진은 송영길 대표, 아까 뭐 최민희 의원님이 지금 웃고 있을 사람 한 명이라고 말한 송영길 대표가 코로나19 검사받는 장면이고요. 지금 이 상황 보면요. 유용하 교수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느 대선 후보 경선 과정 다 그러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아직은 이제 본 경선에 치러지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여당의 후보들 보면 말이 본 경선에 가까워질수록 거세지고 있어요. 지금 상당히. 그 어떤 경우는 감정적으로 갈등과 대립까지 하고 있고요. 검증이라는 이름 하에 사실상 상대방 후보를 검증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명분은. 검증이라는 이름 하에 비난과 어떤 혼란, 상대 후보에 대한 평해 이런 것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당히 근데 이제 그런 걸 생각해야겠죠. 내가 저 상대 후보의 약점을 잡아서 비난할 경우에 내가 지지율이 올라갈 것인가.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민주당 예비 경선에서 상대방 후보의 약점이라든가 문제점들을 근거 있게 지적하면 되는데 근거 있지 않게 예를 들면 혼란하거나 감정적으로 공격했을 때 과연 지지율이 올라갔느냐 안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후보가 박용진 후보입니다. 박용진 후보가 이재명 저격수를 자처해서 예비 경선 내내 그 리딩을 했잖아요. 우리는 박용진 후보한테 상대적으로 거기서 가장 젊으니까 뭔가 이 새로운 시대의 흐름이라든가 뭔가 민주당 분위기를 바꾼다든가 구태연한 과거 정치, 구정치에서 기존의 정치 질서와 다른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길 전 기대했었는데 그런 말 하나도 없고 그냥 뭐 그 말을 했니 안 했니부터 해서 그다음에 또 이제 그다음에 지금 이낙연한테 옮겨갔어요. 박용진 후보는. 그래서 이낙연 저격수가 돼요. 이낙연 후보가 올라가니까. 과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근거 있게 나타나는 지지율 변화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상대적으로 그러는 바람에 제일 덕을 본 사람은 누굴까요? 이낙연입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는 예비 경선에서 뭔가 좀 쿨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공격은 다른 사람이 하면서 실제로는 그 지지율에 대한 부분들은 이낙연 후보가 가져갔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본 경선 할 때 그리고 검증은 말이죠. 네. 언론과 국민이 하는 겁니다. 아하. 후보끼리 하는 게 아니고 후보는 문제 제기를 할 뿐이죠. 그다음에 검증은 국민과 언론이 한다. 그런 말을 좀 유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사실 이 말에 이 수위가 거칠어지고 있는 분 중에 또 후보 중에 한 분은 또 이분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추미애 후보입니다. 보세요. 추미애 후보는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 이낙연 후보를 좀 이 얘기를 하기도 했어 보세요. 추미애 전 법무장관과 김두관 의원은 이 전 대표 견제에 들어갔다. 앞서 이 전 대표를 0점 대표, 우리가 빵점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빵점 대표라고 했던 추 전 장관은 한 라디오에서도 당 대표로서 개혁을 뒷받침하는 똘똘한 법 하나가 참 아쉬웠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문인철 평론가님, 예. 사실은 기억을 더듬어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낙연 대표 시절에 상당히 치켜 세웠어요. 극찬에도 정말 당 운영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 평균 초반에는 뭐 8일 만에 한 번씩 회동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빵점 대표다. 이거는 상당히 정말 깎아내린 정도가 아닙니다. 혹평입니다. 혹평. 며칠 전에는 대통령을 팔았죠. 그 검찰 개혁 관련해서 보고를 하니까 그 윤석열 총장 관련해서 보고를 하니까 대통령께서 기가 막히다.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해서 이제 좀 논쟁이
됐었는데요. 네, 그러면서 아주 잘했다 뭐 그랬었죠. 네, 아주 예, 잘한 예. 결정이다. 그래서 네, 네. 또 이제는 이낙연 대표를 이제 걸고 넘어가고 있는데요. 빵점 뭐 이렇게이다. 그리고 무슨 법을 제대로 만들어준 거 있느냐? 아마 내심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검찰을 때려잡을 때 거기 뒷받침이 되는 법을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이제 그걸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적통 논쟁에 관해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는데요. 2017년 5월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고 나서 저랑 개인적으로 친한 친문 인사, 친노 인사랑 이렇게 사적으로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인사가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그 다음 대선은 민주당에서 이런 사람들이 나올 것 같은데 이 사람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저는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분은 친노 인사, 친문 인사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반문을 했더니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친노, 친문 인사는 다음에는 가지 않을 거다. 그래서 왜냐 물어봤더니 국민께서 3번씩이나 2번까지는 해줬지만 3번까지나 친노, 친문 인사를 해줄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의문을 달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구나, 무섭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여기서 적동이라면 친문 또 친노 인사를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 적동 논쟁이 일어나는 것은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높기 때문이죠. 낮다면 아마 저 단어 자체가 나오질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요, 재밌는 게 또 다른 데 상황하고 다른 게 이렇게 적통 논쟁을 불러오면서까지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렇게 등을 기대려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야당의 후보들 보면은 모두 다 문재인 후보 지지율이 좀 높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 총장도 그렇고 최재형 감사원장도 그렇고 또 지금 여러 가지 분위기를 띠고 있는 김동연 기재부 장관도 그렇고 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물론 국민의힘에 여러 후보가 있지만 그 이제 부각이 아직 안 되고 있고 지지율이 낮으니까요. 그러면은 민주당 후보들은 적통이라는 그 단어로 대통령한테 기대려고 하고 있고 국민의힘 쪽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일을 했지만 네. 그렇게 이렇게 서로 싸우고 또는 논쟁을 하고 반격을 했던 인사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참 다른 대선 때는 다른 모습이다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일보 8면을 보니까요. 이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 기사를 썼습니다. 조선일보 8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립? 물음표가 찍혀 있습니다. 중립일까 아닐까? 잘 모르겠다는 거죠. 마음에 드는 후보가 왜 없겠나? 아마 주변 분들은 이렇게 분석을 하나 봅니다. 예상을 하나 봅니다. 그런데 저것도 정답은 아니죠. 후보가 있단 말인가 없단 말인가 모르는 거잖아요. 속내를. 최민희 의원님은 그래도 정말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정말로 대통령도 사람이고 인간이잖아요. 뭔가 조금이라도 51대 49 비율을 째서 51% 누구 이 마음 가는 진짜 후보 없을까요? 제가 지금은 6조 해능대사 말씀을 드릴 수밖에 아하, 네. 없습니다. 그 마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 있냐 이러고요. 네. 왜냐하면 마음은 바뀌는 거예요. 만약에 마음이 안 바뀌면 지지율은 고정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대통령께서는 마음이 고정되어 있을까?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대통령은 이기는 편이실 거예요. 이기는 편 우리 편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결국은. 네. 그리고 저는 이번 대선을 여러 가지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문 평론가님이 하신 말씀도 맞는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정치인이 누구냐? 문재인 대통령이세요. 그러네. 지지율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대통령 지지율이 45% 내외를 오가고 어떤 여론조사에서 막 그거보다 훨씬 높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가장 사랑받는 대통령 중심으로 찬반이 엇갈리는 거는 정말 지극히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이라고 네네. 봅니다. 그러나 저는 네. 대선판을 결정하는 요인은 다른 데 있다고 봐요. 저는 두 개의 지지자들의 마음 중에 어느 게 더 절박한가가 결정할 것 같은데 네. 야당 지지자들의 정권교체 열망은 정확히 얘기하면 박근혜 대통령 등을 구하고 싶다는 열망이에요. 그게 더 절박한가? 아니면 혹시 정권교체가 돼서 문재인 대통령이 위험해지지 않을까?
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야지. 이게 정권 재창출의 마음이거든요. 이 지지자들의 마음 두 개가 어느 게 더 절박한가. 이게 대선 결과를 결정 지을 거라고 보고 그럼 후보는 결국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그 지지자의 열망을 정확히 반영해서 가장 이길 가능성이 높은 후보로 갈 것이다. 그래서 아까 정미경 의원님 말씀에 답해 드리자면 네. 저는 노무현 정부 때 방송위 부위원장을 지냈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핵심 친노죠. 늘 언론에서 저를 강경 친노, 강경 친문이라고 하는데 저는 늘 육두품이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육두품은 뭘 보고 결정하냐? 문재인 대통령을 지킬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걸 보고 결정을 할 것이다. 야당 지지자들은 누가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해 줄 것이냐? 이걸 가지고 결정하시지 않을까 아하, 합니다. 네. 기사 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문 대통령이 지지 후보가 없는 건 아니다. 근데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단언 못해요. 그냥 여권 인사들이 자신의 분석 또는 자신의 속내, 자신의 희망사항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문 대통령이 지지 후보가 없는 건 아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내가 문재인 정부 적통이자 그래서 적통 논쟁이 나오는 거 아니냐. 계승자. 문심은 나의 것이라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요. 선거 관련 보고를 받으면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주변인들에게요. 측근들한테 이 이른바 줄서기를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 이렇게 또 당부도 했다는 게 주변인들의 전언이 왜냐하면 이건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안 들었으니까 저희가 단언할 수는 없는데 주변인들은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지금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미경 의원님. 이거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겠네요. 제가 볼 때는 그 당연한 거 그게 아니고요.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하 그런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도 여당인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청와대 상황을 사실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후보가 저 안에 있으면요. 저런 말씀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아무 말씀도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그냥 다 문심은 누구 그냥 다 알아요. 이게 그 여의도의 정치의 기본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약에 저 안에 김경수 지사라든가 아하. 조국 전 장관이 있었으면 저는 그냥 뭐 문심은 문 대통령은 누구 뭐 이거 다 아하. 그냥 국민들께서도 다 아실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결국 줄 서지 마라 뭐 중립 뭐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건 아무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는 표현이고요. 이렇게 되면 사실 개입하기가 되게 어려워지시겠죠. 예, 결국 당에서 움직이는 대로 바라볼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마음에 안 드는 후보가 1등이라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한다면요. 여기서 마음에 드는 후보를 만들어 갖고 그걸 뒤집어 엎을 수 없다면 선뜻 나서기도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저는 있다고 보고요. 네. 아까 최민희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약간의 이제 보충을 그럴까요? 네네. 반론을 좀 하면은요. 사실은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을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 그다음에 그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분들의 마음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이렇게만 보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일반 국민들이 과연 정권 이 시대에 이 흐름에서 정권 교체를 얼마나 원하냐 아니면 정권을 다시 그냥 한 번 더 연장해 주겠느냐 그 뜻은 국민 대다수에 네. 있는 거지 지지자들한테 있다고 저는 보여지지 않아요. 네. 지금 국민들의 삶은 견디는 삶이에요.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산뜻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렇게 더운데 마스크 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백신만 맞으면 다 해결이 되는데 백신도 맨날 못 맞고 무슨 로또 당첨되는 것처럼 백신을 맞는 그런 기분이 들어야 되는. 그다음에 자영업자, 중소 뭐 말씀 안 드려도 국민들의 삶이 너무 네. 어려우니까 국민들께서는 이제는 누구를 지지하고 안 지지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바꿔보고 싶은 게 지금 바닥의 사실 흐름이에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걸 정치인들이 단순히 누구를 구하고 누구를 어떻게 하고 저는 사실 그렇게 한 개인의 설사 네. 그분이 대통령일지라도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최민희 의원님 추가 발언 신청하셨기 때문에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지금 말씀하신 건 일반적인 얘기랑은 동의합니다. 저는 어떤 측면을 말한 거예요. 대선판에 흐르는 심리적인 어떤 측면. 그래서 동의하고요. 그거보다는 저는 어느 대통령도
선거에 개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위 후보가 마음에 안 들면 2위 후보 뭔가를 해서 할 수 있다면 개입한다 할 것 같은 표현은 저는 뭐 어느 대통령도 못할 일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우리가 토론 과정에서 나온 말이지 그렇게 개입한 것이 결국은 총선 개입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계신 한 이유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대선 주자들, 특히 야권도 좀 살펴볼게요. 이제 그걸 아우르는 기사가 먼저 있습니다. 동아일보 4면 보겠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지지율 20%대에서 주춤하고 있다. 뭐 이건 여론조사마다 다르니까 이제 한 여론조사를 이제 근거로 본 것 같아요. 2위 이낙연, 최재형이 추격하고 있다. 바짝 이 여론조사를 이제 인용해서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상당히 후발 주자, 2위 주자들의 추격이 거세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유용화 교수님, 네. 뭐 정치가 생물이어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시각각 이게 여론이 고정된 게 전혀 아니잖아요. 정말 시시각각 변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그 여론조사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한 10여 개 여론조사 기관이 그 지금 계속 거의 매일 그렇죠. 여론조사를 합니다. 근데 뭐 언론사도 같이 하기도 네, 하고. 거의 릴레이식으로 예, 하고 A사, 있어요. B사, C사 다 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 달라요. 그죠? 상당히 달라요. 어딘 데는 뭐 올라가고 어딘 내려가고 그렇죠, 네네. 뭐 급등했다 그러고 뭐 29%인데 20%로 내려갔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굉장히 내려갔네 이렇게 생각한단 그렇죠.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또 이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저 사람이 급등했네, 반등했네, 그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면 잘 되는구나 하고 또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론조사 ARS 방식도 다르고 전화 면접조사 방식이 다르고 설문 문항에 따라 다르고. 네네. 근데 하여튼 전반적인 부분들은 지금 나와 있지만 윤석열 전 총장이 떨어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네. 그거는 모든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것 같고요. 네. 상당히 떨어지고 있고 그 지지율도 빠지고 있다. 이건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하.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큰 변동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20% 박스권 예라고 하는데 캠프에서 때 30% 어떻게 올릴 건가 고민하는 데 있다 그러잖아요.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어떤 경우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 2, 3%에서 내려가기도 하고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는 분명합니다. 네. 근데 뭐 급등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 캠프에서 잘못 판단하는 것 같고 아하. 10% 내외였는데 거기서 2, 3%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 점. 그다음에 최재형 전 원장이 별로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인물인데 지금 4, 5%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그것은 결국은 대안으로서 플랜 B로서의 어떤 그 가치가 있느냐 이런 부분의 판단이죠. 그래서 최재형 후보는 아닙니다. 최재형 전 원장이 과연 이제 다음 주에 미칠 것인가 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론조사 기관이 너무나 많고 그 방식도 다르고 상당히 또 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더욱더 그 변동성, 유동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사 기관마다 다른 건 뭐 방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지금 이런 여론조사 상황이 나온다는 건 문인철 평론가님 뭐 여론조사 분석에 일가견이 있으시니까 이 말을 좀 행간을 들여다보면 아직 여전히 표심을 못 정한 중도층이 많다는 거라고 해석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 대선 한두 달 그 각 당의 후보가 결정이 되더라도 누가 될 것인가 또 막 들쭉날쭉하고 막 그러겠지만 한두 달 전까지는 예단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각 당 후보도 아직 정해지지 않는 상태니까 더욱더 그 무당층이나 또는 누굴 정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건데요. 근데 우리가 그 어떤 후보들 보면 난 중도층을 위해서 중도를 잡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사실 중도라는 것은 허상이 없습니다. 실제 이렇게 분석을 쭉 해보면요. 이를테면 민주당에 실망해가지고 중도로 넘어온 분들도 있고 또 국민의힘에 실망해서 또 중도로 넘어온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거기 잠시 머물다가 어느 당이 또 마음에 들거나 어느 후보가 마음에 들면은 이렇게 옮아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불분명할 때는 이렇게 중도가 많은데 중도가 많은 것처럼 나타나는데 또 그걸 보고 후보들은
중도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데 사실 그거 허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네. 자기가 어떤 정해서 가야 네. 됩니다. 우리가 하나 예를 들면 반기문 전 총장이 그 유엔에서 있다가 한국에 올 때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당신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진보적 보수주의자다. 그래서 애매한 태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양쪽한테 버림받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본적인 선은 자기 한쪽 편에서 잘하면서 중도를 이렇게 포용해야지 나는 처음부터 중도다 그러면은 그런 허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 선거는요. 네. 대통령 선거는 현재 대통령하고 있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됩니다. 그래서 현재 대통령이 공이 많으면 네. 거기에 따라가게 되고 잘못되면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지금 공정이 나오는 것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라고 볼 수 있겠죠. 매일경제 6면 보여주세요. 매일경제 6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일경제 6면 보면요. 자, 이건 정미경 의원님께 짧게 여쭤볼게요. 대선판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 김동연 띄우는 김종인. 왜 그런 겁니까? 이거 가능성이 있습니까? 들어옵니까? 저는 가능성 없다고 보여지고요. 김종인 씨가 왜 저렇게 하냐. 4년 중임제 개헌. 그러니까 결국은 중임제든 뭐든 개헌이 지금 핵심입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개헌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개헌을 지금 말해주는 후보는 김동연 씨밖에 없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김동연 띄우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네. 볼 때는 저거는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다. 아하. 라고 분석합니다. 윤석열 후보와 최재형 전 원장이 볼 때는 좀 글쎄요. 내심 불쾌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앞으로 상황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엔 매일경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